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웅장한 세계의 산맥에 둘러싸인 고원의 땅, 그곳이 바로 티베트입니다. 포탈라궁, 그리고 독특한 색채를 간직한 티베트 불교.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신비롭고도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미지의 이면에서 이 땅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깊고도 복잡한 문제를 짊어진 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티베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경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중국의 통치와 이에 맞서는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고유한 종교와 문화 언어,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매우 뿌리 깊고도 비극적인 갈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티베트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이 지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국 대륙의 여러 왕조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베트는 해발 평균 4,000m가 넘는 광활한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오를 만큼 높은 이 땅의 혹독한 자연 환경은 외부의 영향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자적인 문화투아와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7세기경 인도에서 전해져 토착신앙과 결합하며 발전한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규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티베트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달라이 라마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한 생을 마치면 다시 다음 달라이 라마로 환생한다고 믿어지며, 그 환생자를 찾아 후계자로 세우는 전통적인 전생 제도를 통해 지위가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 함께 장악하며 티베트를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티베트와 인접한 중국 대륙의 여러 왕조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록으로 확인되는 본격적인 접촉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티베트에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존재했고, 그 세력은 중국 대륙의 왕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양측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는 대등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티베트의 왕 송첸 간포에게 당나라의 왕녀 문성공주가 시집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중국이 티베트를 종속된 지역으로 보았다기보다 독립적이고 강대한 국가로 인식하고 혼인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는 하나의 해석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 13세기에 이르면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골 제국이 중국을 지배하고 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티베트와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 칸은 티베트 불교의 고승 파스파를 궁정으로 초청합니다. 단순한 초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스파를 정신적 스승으로 예우하며 곁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관계가 바로 이른바 사제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세속 권력을 가진 군주와 종교적 권위를 지닌 스승 사이의 독특한 결합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매우 이례적인 구조였습니다. 원 황제는 티베트 불교의 후원자, 즉 보호자가 되었고, 그 대가로 파스파는 황제에게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원은 티베트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직접 행정 조직을 설치해 통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시기에 양측 사이에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훗날 중국이 티베트를 오래전부터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이 멸망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티베트와의 관계는 비교적 느슨해집니다. 명왕조는 이전만큼 깊이 개입하지 않았고 양측의 연결은 한동안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달라집니다. 청의 황제들은 몽골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고 동시에 스스로도 티베트 불교를 깊이 신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은 티베트를 보호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보호 아래에서 달라이 라마 5세는 티베트 전역을 통일하고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라싸의 포탈라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정점으로 하는 티베트 정부, 이른바 간덴포드랑 체제가 확립됩니다. 청은 스스로를 티베트의 보호자로 내세우며 라싸의 안반이라 불리는 관리들을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내정과 외교 전반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하는 절차에 청 황실이 개입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영향력은 종교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시대의 관계 역시 오늘날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티베트 측은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어디까지나 독립된 국가가 당시에 강대국과 맺었던 종교적 유대나 보호 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주권을 유지한 채 외교적이고 종교적인 영예를 맺었을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반면 중국 측의 해석은 다릅니다. 원과 청의 시대부터 이미 티베트는 중국이라는 더 큰 정치적 틀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식의 간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티베트 문제의 깊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인 셈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 왕조와 티베트의 복잡한 관계는 20세기에 접어들며 세계사의 거센 흐름 속에서 다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티베트를 보호하던 청왕조가 무너졌고 티베트는 더 이상 의지할 강력한 후원 세력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인물이 당시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13세였습니다. 그는 티베트에 주둔하고 있던 청의 군대와 관리들을 모두 추방했고 1913년 티베트가 독립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티베트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 티베트는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징역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국제적 승인과는 별개로 사실상 독립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체적인 정부 기구를 운영했고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했으며 고유한 화폐와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네팔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주권 국가로서의 형식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구 열강은 중국 대륙에 수립된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더 중시했고 티베트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후 티베트 문제에 있어 중요한 외교적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은 청왕조의 영토를 모두 계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역시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는 군벌이 난립했고 이어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공산당과의 내전에 휘말리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격동 속에서 중화민국 정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티베트에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내전 끝에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조국의 통일은 새로 수립된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핵심 정치 구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반식민지적 상황에 놓였던 이른바 100년의 굴욕을 극복하고 과거 청왕조가 지배했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통합 구상 속에는 대만과 홍콩, 그리고 티베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티베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첫째는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던 티베트가 영국 등 외국 세력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봉건적 사회 구조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티베트 사회에서는 소수의 귀족과 승려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민중이 위계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지적됩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표현은 핵심적인 정치 언어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국가 통합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조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율성과 전통 질서에 대한 중대한 개입으로 인식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종교와 생활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정체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새로 수립된 공산주의 국가와 오랜 세월 고원지대에서 독자적 전통을 유지해온 티베트 사회는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정치적 목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후 구조적 충돌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결정합니다. 같은 해 10월 7일 수만 명 규모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동부 국경을 넘어 참도로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지적 충돌을 넘어선 계획된 군사작전의 개시로 평가됩니다. 티베트 역시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노후했고 병력 규모 또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을 시도했지만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인민해방군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참도는 함락되었고 티베트 정부는 군사적 열세라는 구조적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중국은 티베트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건은 실질적인 선택폭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달라이 라마 14 세의 안전을 고려해야 했던 티베트 정부는 결국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태는 이미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정치적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의가 충돌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951년 5월 23일 베이징에서 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 사이에 이른바 티베트 평화해방에 관한 협정, 즉 17개조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문서는 이후 티베트 문제의 법적, 정치적 근거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문건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는 티베트 인민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원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로 규정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편 협정에는 달라이 라마의 지위와 권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티베트의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에 파견된 대표단은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중국 측이 마련한 협정안에 서명하도록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라사 정부의 명확한 승인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티베트 측은 무력적 압박 아래에서 정부의 공식 인장이 사용되었으며 협정이 자발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티베트 망명 정부는 17개조 협정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해당 협정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티베트가 평화적으로 국가 체제 안에 편입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인민해방군은 라사로 진주했고 티베트는 행정군사적으로 중국의 통치 체계 안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중국은 17개조 협정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라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 티베트 지역에서는 급격한 개혁을 유보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티베트 동부의 암도와 캄과 같이 과거 티베트 정부의 직접 통치가 상대적으로 미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토지 개혁과 집단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었고 귀족과 사원 소유의 토지는 몰수되어 재분배되거나 집단 농장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교 활동 역시 제한되었고 전통적 권위 구조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사회 질서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티베트 사회에서는 생활 방식과 종교적 세계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정체성 구조에 대한 개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이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통치에 맞서는 무장 저항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승려와 유목민들은 생존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인민해방군과의 충돌은 빈번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치안 문제를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 사원이 공격을 받았고 교전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해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폭력의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약속되었던 자치와 종교의 자유는 점차 형식적 조항에 머물게 되었고 실제 통치 구조에서는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티베트 사회 사이의 신뢰는 약화되었으며 통치 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 내부의 긴장과 저항 역시 구조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티베트 현대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라사 봉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되어 온 불만과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의 소문이었습니다. 중국군 사령부가 달라이 라마 14세를 문화 행사에 초청하면서 전통적으로 동행하던 호위병을 한 명도 데려오지 말고 단독으로 참석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요구는 통상적인 외교적 초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라사 전역에 확산되자 달라이 라마가 연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3월 10일 그의 신변을 염려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그가 머물던 여름 궁전 노르블린카 주변에 집결했습니다.
중국군 철수와 티베트의 자치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궁전을 둘러싸 지도자가 군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조직된 정치 행동이라기보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 방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라싸 시내 곳곳에서 티베트인과 중국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시 달라이 라마 14세는 궁전 내부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노르블링카를 포위하고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협상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대로 라싸에 남을 경우 자신뿐 아니라 궁전을 지키고 있던 다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달라이 라마 14세는 3월 17일 밤 병사로 변장한 채 극비리에 궁전을 떠납니다.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했고 목표는 인도 국경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생존을 전제로 한 고위험 이동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은신하고 밤에 이동해야 했습니다. 해발 5,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를 여러 차례 넘어야 했고 산소가 희박한 환경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약 2주간의 이동 끝에 3월 31일 달라이 라마 14 새 일행은 인도 국경에 도착합니다. 23살의 젊은 종교 지도자가 조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탈출을 넘어 티베트 문제를 국제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달라이 라마가 떠난 이후 중국군은 라싸 봉기를 군사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체포와 처벌이 이어졌으며 봉기와 그 이후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라싸는 강력한 통제 체제 아래 재편됩니다.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 14세는 북부 다람살레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는 무장투쟁 대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비폭력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티베트 문제는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인권의제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티베트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통제와 재구조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66년 중국 전역에 문화 대혁명의 거센 정치적 격변이 시작됩니다. 낡은 사상과 전통 문화를 철저히 부정하고 재편하겠다는 이 운동은 티베트에 있어서는 단순한 정치 캠페인을 넘어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는 봉건적 잔재라는 규정 아래 가장 우선적인 정비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티베트 전역에 6,000개가 넘는 사원과 수도원이 존재했다고 전해지지만 홍위병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상당수가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사원들은 급격히 해체되었습니다. 벽화는 훼손되었고 불상은 철거되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던 경전과 의식도구 유물들도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종교적 상징체계와 집단 기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적 자산이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승려와 수행자들은 신앙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공개 비판 집회에 참여하거나 노동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사원은 학교나 공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중심의 종교 생활은 구조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이 시기는 티베트가 1000년 이상 형성해온 정신적, 문화적 기반에 깊은 단절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파괴를 넘어 정체성과
세계관의 연속성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이후 세대의 기억과 사회 구조 속에 장기적으로 남게 됩니다. 문화 대혁명의 경랑이 지나간 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은 단순한 통제와 억압 중심에서 경제 개발을 핵심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됩니다. 이는 정치적 통제를 경제적 성과로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힘에 의한 통합에서 성장에 의한 통합으로 수단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본격적인 개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2006년 개통된 칭하이 티베트 철도는 티베트와 중국 본토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한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철도의 개통 이후 생필품과 건설 자재는 물론 관광객과 투자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었고, 라싸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의 확장이 아니라 티베트를 국가 경제 체계 안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도로망은 정비되고 공항과 통신시설도 확충되었으며 현대식 건물과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고 의료와 교육 환경이 개선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 지표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내세워 공산당의 지도 아래 티베트가 과거의 낙후된 구조에서 벗어나 현대적 발전의 궤도에 올라섰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현재의 통치가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발전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그중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경제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진 한족 인구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인프라 건설 공공기관 배치, 새로운 상업 기회를 따라 많은 한족 인구가 티베트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티베트인이 인구 비율과 경제 활동 측면에서 점차 소수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어 구사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한족이 공공부문과 주요 상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티베트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본 접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의 속도와는 별개로 사회 내부의 긴장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는 문제는 고유한 문화와 언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중국어 중심 교육이 강화되고 티베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회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전통, 공동체적 가치관을 담는 그릇입니다. 만약 다음 세대가 모국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 문화적 기반 역시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장의 방향과 통제 구조가 티베트 사회의 정체성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경제 발전과 문화 보존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현재까지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원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일상적인 동선이 기록되고 있으며 승려의 수와 출가 절차 역시 행정적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국가 통합을 강조하는 애국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면서 종교 공간은 사실상 국가 관리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인들이 깊이 존경하는 달라이 라마 14세의 사진을 소지하는 행위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원에서 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종교적 상징의 공적 표현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에게는 정체성 표현의 제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5년 무렵부터 분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 이상으로 알려진 티베트인들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며 달라이라마의 귀환과 티베트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승려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 수단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한 개인들이 선택한 극단적 항의 방식이었습니다.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폭력 저항으로 분류되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생명을 대가로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재 티베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 특히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각국 의회에서도 관련 결의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외교적 수사 수준에 머무르거나 실질적 압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 14세는 일관되게 비폭력 노선을 유지하며 이른바 중도 노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대신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를 보장해달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전략으로 간주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14세를 분리주의 인물로 규정한 채 공식 대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은 장기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베트 문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14세가 고령에 이르면서 그의 후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다음 달라이라마는 전생자의 환생을 찾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오랜 종교적 절차와 상징 체계를 거쳐 공동체가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환생자 인정 과정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적 관리 체계 안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국가가 후계자 선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 전통의 근간과 연결된 사안이 됩니다. 종교적 권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은 티베트 사회의 정신적 중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 문제는 향후 티베트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왕조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티베트 문제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때 신성한 고원 국가로 불렸던 티베트가 지난 70여 년 동안 국제 정치와 이념 갈등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각자의 역사 인식과 정당성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권의 통합과 사회, 개혁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강조합니다. 반면 티베트 사회 내부에서는 문화와 신앙의 지속, 그리고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어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티베트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마주한 인권 문화, 다양성,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관계라는 보편적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저희는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